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수수께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죠.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이 되면 3발로 걷는 동물은 무엇인가?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낸 수수께끼. 그 정답은 인간이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났을 때와 또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비슷합니다.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없을 때 자연으로 돌아가죠. 청년기를 거치면서 뭔가 많이 달라져 보이지만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해 갑니다.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닮아가죠. 호르몬의 차이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약 60세가 넘어가면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노년 남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젊은 남성보다 최대 3배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외모부터 성격까지 남녀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목소리도 변하는데요.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얇아지고 여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굵고 낮아진다고 합니다. 나이에서 오는 차이도 성별에서 오는 차이도 결국 우리는 닮아갑니다. 연령과 세대, 성별이 달라도 결국 우리는 닮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 남유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만에 조금 비가 오고 있죠. 더위도 좀 제대로 좀 식혔으면 좋겠는데요. 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 이건데요. 퀴즈 나갑니다. 이것에 대한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올해 수험생이 52만 2천여 명이라고 하네요. 이 중에서 고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을 합한 이른바 N수생이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21년 만에 가장 많은 지원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반수생이라고 하죠. 대학 1학기만 마친 학생이 10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응시자로 공개한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내년도 그 의대 증원을 노리고 대거 뛰어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로 63일 남았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수험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긴장하는 이 시험날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풀어서는 8글자인데 줄여서 흔히 2자로 이야기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도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후반부에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S&P 500은 하루 전보다 1% 넘게 올라서 5,554.1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이상 올라서 17,395.5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도 소폭 올랐고요. 어저께 미국 대선 후보자 토론 있었죠? 첫 TV 토론 혹시 보셨나요? 네네네. 네, 팽팽한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중계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1시간 4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토론 직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이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 미국장은 대선 토론 자체보다는 다음 주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8% 넘게 올랐고 또 이 영향으로 나스닥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코스피는 어제보다 1% 오른 2541선에서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올라서 72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2.3% 반등하네요.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코스닥이 좀 모처럼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6% 급반등하고 있네요. 엔비디아가 8% 오르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또 덩달아서 오르고 있고요. 아까 잠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였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2.6%인데 이거보다 낮은 수치거든요. 2021년 2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온 거고요.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0.2% 올라서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2%, 전월보다는 0.3% 각각 올랐고요. 이 다음 주 18일에 미국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죠. 네. 이 가운데 나온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거냐 아니면 0.5%포인트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내릴 거냐. 죄송합니다. 큰일 납니다. 네. 내릴 거냐 하는 그런 거를 결정할 변수로 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CPI가 약하게 나올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그 패드워치라는 걸 좀 찾아보니까요. 다음 주 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85%, 0.5%포인트 인하는 1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대정부 질문 경제 부문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또 설전이 오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내내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경제 폭망론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수 경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경제를 너무 단순화시킨 발언이다.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 TMF 사태가 제대로 감독 안 된 것을 정부 책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TMF 피해 상인 정부가 제공하는 금리가 5.5% 전후라 이제 이게 고리대금업에 가깝다. 고리대금업이다라고 주장을 하자 한 총리가 대출금리는 금융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고리대금은 이자 19%씩 받는 건데 의원님은 대체 몇 %까지 해야 만족하겠냐라고 되물어서 이제 따져서 묻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각종 경제 지표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가 역사상 가장 높은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은 2%로 외국보다 훨씬 안정됐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고용률은 15세에서 64세까지 약 64%라면서 현재 고용 상황도 양호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외 기관들이 많아졌다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는데요.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10대 강국 중에 한국을 물가관리 2위로 평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총리나 장관이 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여론이나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다시 한번 선을 그었어요. 폐지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소수의 큰 손뿐만 아니라 우리 1,400만 명의 전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외국 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 심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액주주 보호라든지 밸류업 방안도 좀 입체적으로 계속해서 더 강화를 해나가야겠죠.
또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25만 원 전국민 지원, 그 민생회복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임시 방편의 미봉책이다라고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현 세대가 외상을 빚지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 최 부총리는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한다라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라고 하면서도 민생에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맞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민생 지원의 효과가 과연 그렇게 클까 의구심이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입장도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차등 지원, 선별 지원하라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25만 원 지급법은 국민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이 대표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렇게라도 해라. 뭐 야당이 추진하니까 절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냐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가 SM엔터 그 인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하는 의혹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죠. 네. 그 첫 공판이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먼저 조금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진행했었죠. 네. 이 카카오가 원아시아 파트너스 등과 공모해서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만드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좀 높게 형성되면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했었고요. 원했던 만큼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또 승인을 했고 그리고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서 시세 조종 목적으로 장내 매집을 실행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기업 경영권 취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어떤 특별한 권리는 아니다. 그리고 타기업 공개 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로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기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 공개 매수가 있고 또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면서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고 당시 이제 피고인인 김 위원장이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거절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서 검찰이 기소한 거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 놓고서 기소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변호인으로부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받고요. 다음 달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서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제 첫 공판이었고요. 또 네. 이제 시작이네요. 재판은. 그리고 그 불법 사금융, 불법 대부업체들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는데 정부가 그 뿌리를 뽑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혹시 거리에서 그런 전단지, 전단지나 명함 같은 거 많이 많죠. 보시죠? 예, 항상. 예, 그런 거 이렇게 자주 보이고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거리에 뿌려지는 전단지 개수가 늘어나는 건 제가 그냥 혼자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금융위원회가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는 서민의 긴급 자본 융통으로 활용되어 온 이 대부업 시장을 지하 경제라고 보고 양성화하려고 좀 노력해오는 네. 기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기조로 전환한 게 특징입니다. 이번 대책에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안들이 많이 포함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인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요. 미등록 대부업자가 아니라 이제는 불법 사금융업자. 네, 아예 불법이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통신요금 고지서라든가 아니면 대부 중개 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서 주의사항들을 적극 알려가지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들, 이런 계약들은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사금융업자가 대부 계약 시에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대부업 최고금리가 이제 20%잖아요. 이것을 상법상 상사 법정 이자율인 6%를 준용하는 걸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일 경우에는 금리도 6%까지만 받아라. 네. 물론 이제 사후 또 처벌도 따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네. 등록이 되어 있는 적법한 대부업체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때는 퇴출을 시켜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이 일단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이 1,0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인데요. 네.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요건을 올리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적격 판단을 받은 대부업자는 업계에서 즉시 퇴출됩니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가 약 8,600개고요. 이 중에서 88%, 그러니까 10곳 중에 8곳이 7,600곳 이상이 지자체 등록업체예요. 이 지자체 대부업체의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23%는 대부 잔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등록 요건이 상향되게 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곳이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이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올해 연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고요. 또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게 여야 이견이 그렇게 큰 내용들은 아니어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까 2755 쓰시는 분께서 라디오를 딱 켰는데 그때부터 퀴즈가 나와서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퀴즈 한 번 더 내드려야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지금 한 번 더 나갑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단 하루의 시험. 예, 우리나라에선 이게 대표적이죠. 자, 이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을 넘었죠. 역대 최고치입니다. 학령 인구, 그러니까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그 증가율도 1년 전보다 4.5% 증가한 것이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증가율이죠. 정부가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사교육비를 약 1조 원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잘 될까요? 예, 잘 돼야 할 텐데요. 여러분도 많이 또 생각하시면서 또 걱정하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셨네요. 2600님이 재수생 딸이 기숙학원 산속에서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하는 부모 마음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7139님도 N수생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도 있네요. 모든 수험생들 이번에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딸도 힘내자, 이렇게 하트까지 찍어주셨고요. 7946님, 저희 집에도 고3 수험생이 있어서 온 가족이 심기 안 건드리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일부러 더 아빠들이 늦게 들어가는 명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7921님은 자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인 이야기신가? 주어가 없어가지고 재수를 해서 이 시험을 2번 치렀는데 결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유유. 당시에는 많이 낙담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에요. 대학이 꼭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또 본인의 삶이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 다 공부 하나만으로 승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길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2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앞에 오늘의 경제 뉴스에서도 잠깐 말씀해드렸습니다만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현 부통령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죠. 처음 TV 토론이었는데 물가, 무역,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방이 뜨겁게 오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그 여파가 클 텐데요. 미국 대선 토론에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그 TV 토론회가 열렸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여기가 좀 의미가 큰 곳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초대 수도였죠. 제가 학교를 다닌 곳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헌법이 제정된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고 또 펜실베니아가 이번 대선에 아주 향방을 가름할 7개 경합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를 이기지 않는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하면서 총격받은 것도 펜실베니아주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 두 후보가 이전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왜 이렇게 펜실베니아에 공을 들이는 게 다 자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펜실베니아에 그 할당된 선거인단 19명을 이기지 못하고는 그 절대 과반수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합주 조지아, 아리조나, 네바다, 플로리다 이런 소위 선벨트 경합주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런 러스트벨트 자동차, 철강 공업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경합주를 석권해야만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언론에서도 이번 토론에서 사실상 해리스가 승리했다. 한 6대4 정도 이긴 것 같다. 이런 분석들 나오더라고요. 위원님도 좀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 예상을 깨고 처음 해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좀 방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번 대선 후보 토론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는 7번째 대선 후보 토론이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싶고 특히 지난번 6월 27일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압승을 거뒀죠. 그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당이 참패를 했고 그 결과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계속 그 경량급 정치인이라고 불렀는데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이 시작하기 전에 입장할 때부터 2016년 대선 후보 토론 이후로 처음으로 한 후보가 다른 후보의 자리에 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스처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도널드 트럼프의 공간이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토론 잘해보자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제스처였고 또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을 도널드 트럼프가 했을 때 특히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실패했고 카말라 해리스도 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틀어서 시청자와 유권자들 한번 트럼프 유세장에 가보십시오.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많이 모이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트럼프의 이제 자존심을 공격했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무너졌습니다. 아, 심리전도 상당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네. 나는 중산층을 대표한다 그렇게 잘했지만 저기 있는 트럼프는 아버지가 4억 달러를 줘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아버지가 나한테 돈 많이 주지 않았다. 난 자수성가한 빌리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또 허비했죠. 아, 말렸네요. 아주 말렸습니다. 이제 토론에서 말리면 지는 건데 그렇죠. 트럼프가 단단히 말렸습니다. 그것도 아마 해리스 부통령은 준비를 해놓은 멘트였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경제 분야 이야기를 좀 한번 따져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바이든 정부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이 정부를 이제 공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다. 뭐 식료품 사기도 힘들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재임 시절이 더 최악이었다. 이렇게 또 되받아쳤잖아요. 여기에서 그 균형추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현직 바이든 대통령과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에서는 이번 2024년 대선을 바이든 정권 심판론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 질문과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과 바이든의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는 뒤로 가지 않는다.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기회경제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기회경제가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놓아들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모 정치인의 뭐 새정치라든지 뭐 이런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유권자들과 시청자들은 대선 후보 토론이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양 후보에게 실망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민생고에 시달리는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후보가 어떻게 하나도 없었냐. 카말라 해리스를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공세를 거기에 대해서 몰리지를 않고 정체성과 가치 얘기를 하면서 피해 갔습니다. 나는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의 일원이다. 당신의 고통에 공감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기만 생각하고 기업과 억만장자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해결책은 다 여러분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해결책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선거가 55일 남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국 경제를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승세를 굳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금 정책도 거의 뭐 180도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제 감세, 해리스 쪽에서는 큰 증세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법인세 트럼프는 현재 21%에서 딱 1%만 내려서 20%를 하겠다고 했고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측에서는 28%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죠. 두 후보가 근데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관세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네.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이라든지 이거에서 잘 나타났지만 이제 관세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중국이 타겟이지만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적용이 될 것이 예상되는데 트럼프가 토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내 무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왜 내가 4년 재직 시에 해놨던 관세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3년 반 동안 그냥 유지했냐. 네. 그것은 내가
선택한 무역 정책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안 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 무역 상대 국가들이 미국의 등을 쳐먹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화당 측 지지자나 민주당 측 지지자나 중도층에서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가 대선에 승리해서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은 굉장히 미국 중심적인 그리고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뭐 방식의 차이일 뿐 해리스나 트럼프나 중국을 압박하는 건 거의 똑같고 그래서 무역이 또 위축이 되면 수출 중심 국가인 또 우리나라는 또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악영향은 그럼 매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악영향이 있겠죠. 근데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없는 것이 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지난 3년 반 동안의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표 경제정책, 무역정책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후보 본인도 뚜렷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무역과 경제를 지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이든류의 정책을 취할 것 같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해온 우리 정부와 기업도 충분히 대비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트럼프 행정부 4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리고 트럼프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정치 성향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향후 경제정책, 무역정책이 어떻게 나올 거에 대해서는 출제 경향이라든지 기출 문제, 출제 범위, 주요 교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충격을 받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저희도 미국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을 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 차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트럼프는 지난번 인터뷰에서 파웰 의장의 임기를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카말라 해리스 입장에서도 만약에 55일 남은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거린다면은 트럼프 후보가 미덥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경제 참사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평가해야겠다라는 유권자의 표심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선에 승리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서 본다면은 연준에 대해서 입장 차이는 있으나 어서 빨리 이 살인적인 물가를 잡고 고용 창출을 좀 더 확실히 하고 그리고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양 후보가 이 어떤 정책의 수사는 다릅니다만 향후 미국 행정부가 구성이 된다면은 그 전반적인 방향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 또 체크해봐야 될 그 경제 이슈, 특히 양측이 가장 뜨겁게 부딪히고 있는 경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55일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2008년 그때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가 경험을 겨뤘을 때처럼 미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는 것은 현재 그 민주당 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방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검증이 안 된 혜성같이 나타난 첫 흑인 대통령이 나중에 됐죠. 바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워낙 미국 경제가 그 파괴되었기 때문에 미국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 치솟았죠. 그래서 존 맥케인 후보를 쉽게 이기고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 당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일어난다면은 네. 민주당이 트럼프를 꺾고 대선에 승리하기는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경제의 안정을 확보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정책이 구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대선 토론만큼이나 좀 화제가 되는 게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한 것 이것이더라고요. 또 앞서서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정부에 입각할 것 같지도 막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런 유명인들의 선언 실제로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큰 영향이 있겠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팔로우만 2억 3천만 명이고 또 이제 팝 아이콘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낙태가 헌법적인 권리냐에 대해서 양 후보가 격하게 충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대선 후보 토론이 끝나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 밑에 캣레이디, 자녀가 없는 캣레이디라는 그런 단어까지도 일부러 붙인 것은 네. 이런 여성 인권에 대한 비하라든지 비판, 무책임하게 파티를 즐기려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가지지 않는 여자들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는 뭐냐 이런 식으로 여성 유권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부러 포스팅을 했죠. 그게 이제 또 트럼프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정부가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대선 후보 토론 결과가 대선 결과 자체를 얼마나 결정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의 세 차례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고 네. 세 차례 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2대1 정도로. 네. 하지만 2016 대선은 결국에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 결과를 가지고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어렵다. 아마 민주당도 2016년에 방심을 했다가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후보 토론은 예상을 뒤엎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나름대로 치밀한 선거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TV 토론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계속 이어지는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 연구위원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이후 73일 만입니다. 어젯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철거 중이던 방음터널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다치고 오늘 아침까지 양방향 교통통제가 이어졌습니다. 최성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50대 인테리어 건설업체가 노동당국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뭐 어디 가도 뭐 메뉴판 가격표 보는 게 무섭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나라도 더 잘 팔려야 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 또 고민도 많으십니다. 가격 속에도 심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심리학개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어디 뭐 사러 가실 때 가격표 유심히 많이 보시나요?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저는 네. 전공이다 보니까 전공. 그래서 약간 다른 시선으로 자꾸 보기는 하는데요. 그게 또 연구 주제이기도 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게 990원. 그렇죠. 19,900원, 뭐 99,000원. 꼭
구 단위로 끝나도록 물론 네네. 맨 뒤에 이제 0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저렴해 보이는 심리적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자님 보시기엔 저렴해 보이던가요? 아,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다 99 이렇게 끝나다 네, 보니까 네, 네.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겠지만 이제는 좀 적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나온 거는 예. 그 지난 3월에 작고한 다니엘 카네만. 네, 그 카네만 교수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거랑 연관되는 건데 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아이고 어려워라. 요거 하고 네.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해서 1. 예.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숫자요? 네, 답이. 곱하기 답이. 답. 그 앞에 게 크지 않을까요? 똑같나? 실제로 이제 1부터 8까지 차례대로 곱하는 건데요. 네. 왼쪽은 1부터 시작했고 예. 다음번에 말씀드린 거는 8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참가자들의 추정치를 보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어. 실제 답은 똑같은데 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1부터 시작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512 정도 얘기했고 8부터 시작하면 2250. 클 것 같다. 네, 클 거라고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숫자가 크면 저만 바보가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첫 번째 보는 숫자가 크면 크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맨 왼쪽부터 시작하니까 이걸 왼쪽 자릿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미국에서도 1.99달러, 뭐 19.99달러 이렇게 하는 게 1,000원보다는 990원, 2,000원보다는 1,990원이 싸다고 착각하게 만든 건데. 네 자리보단 세 자리. 그렇죠. 1,990원보다는 네. 아니다. 2,000원보다는 1,990원. 네. 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넘어가요. 예. 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4,900원짜리하고 네. 3,000원짜리하고 같은 제품인데 예. 따로따로 보여줬어요. 네. 가격을 매겨놓고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4,900원짜리를 산다는 응답이 더 많았어요. 같은 제품인데도 4,900원 하면 할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3,000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3,000원이 실제로는 더 싼 건데. 그렇죠. 네, 네. 야, 이게 심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네요. 다른 식으로도 비교 가능해. 6,100원, 예. 5,900원, 5,400원 이렇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네. 어디가 제일 많이 선택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5,400원? 예. 5,000원대 초반이 제일 싼 건데. 근데 선택을 가장 많이 한 건 5,900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네. 입증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흔해졌어요. 그래서 응용 버전이 나옵니다. 응용 버전이요? 네. 연구 많이들 하십니다. 예. 3,000원을 쓸 때 네. 3 쉼표 000으로 보통 쓰잖아요. 네. 근데 요즘 그 메뉴판 같은 데 보시면 3.0이라고 써놓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작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 메뉴판 가지고 왜 그렇게 쓰나? 이게 무슨 뭐 달러도 아니고. 네네네. 불편하시는 그게-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게 좀 뭐예요, 뭐 이런데. 싸게 느껴져요, 실제로. 아, 그게 전략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메뉴판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심리적인 어떤 허들을 좀 낮춰보려는. 네. 아이고, 이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또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자리를 아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쌉니다. 뭐 한 80원, 네네. 880원, 그렇죠. 1880원대 이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럼 옆집은 또 1770원 이렇게 가려나?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큰 효과가 없는데 일단 990원보다는 880원이 네. 이거는 경쟁할 때 조금 더 싸게 보이려는 노력인 거고요. 네. 왜냐하면 990원은 이거 원래 1,000원인데 990원이라고 한 거구나라고 알죠, 금방 알죠. 생각하게 되지만 880원은 조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경쟁 제품이 있을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단독으로보다는. 아,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100원이라도 싸니까 그렇죠. 네. 효과는 느껴지게끔. 네.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흔해지면 또 익숙해지면 그런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요즘은 여기다가 네이밍 마케팅을 같이 합니다. 네이밍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압도적인 할인이다. 아, 이렇게 같이 붙여줘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이거 봤거든요. 압도적인 할인.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싸다는 거야. 진짜 싸긴 싼가 본데. 이게 연구한 걸 갖다 붙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이제 기업들이 이런 전략들 성공 예감 이름이다 들으신 분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이게 네이밍도 필요하다. 그렇죠. 압도적인 할인.
조용수님, 저는 19,900원은 2만 원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응하신 소비자분들 맞아요. 많이 계세요. 네네. 또 하나가 그 배송비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물론 이거 더하기 해보면 되기는 되는데 네. 10,000원짜리 제품에 배송비 3,000원 추가하는 거 아깝습니다. 아깝죠. 근데 13,000원짜리 제품인데 배송비 무료. 네.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죠. 근데 이 후자가 훨씬 더 뭔가 괜찮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보는 가격이 기준점이 됩니다. 처음 본 게 기준점. 네네. 그래서 10,000원을 처음에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000원이 배송비로 붙으면 이건 이거 히든 코스트네. 네, 속았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13,000원을 봤으면 그게 기준점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 두 개 비교해놓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넘어갑니다. 안 속는다. 네, 안 속아요. 예. 근데 이거를 따로 보여주면, 그러니까 단독 평가와 비교 평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출을 할 때 이걸 단독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출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비교되지 않게. 네. 요즘에 그래서 그 가격 비교 사이트들 보면은 배송비 포함 여부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점점 소비자가 스마트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요청을 계속 하니까. 이거 우리가 좀 속는 것 같다. 그렇죠. 아예 배송비 포함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한국 소비자한테 제품 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한 어떤 그 소매 판매라면 해외에서도 통한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요.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4911님 2,450원 파 한 단과 1+1 5,000원짜리가 더 잘 팔립니다. 이렇게. 참.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되니까 계속 배워야 됩니다. 가끔 또 그런 거 있습니다. 배송비 무료인데 얼마 이상 사야 배송비가 무료다. 근데 그거 맞추려다 보니까 좀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00원이 모자라서 한 5,000원 꼭 안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5,000원짜리를 더 산단 말이죠. 네.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나요? 저도 그러는데요.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배송비는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일까요? 아니면 이거 꼭 내야 하나? 좀 아까운 돈일까요? 당연히 내야 하는데 아깝죠. 네. 아깝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깝다는 게. 아까워요. 아깝다는 건 뭐냐면 배송비를 손실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좀 보내주지. 그렇죠. 그냥 놔두면 손실이 생기니까 손실은 회피해야죠. 네네네. 이게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사면 손실이 사라져요. 내가 4,000원 모자라지만 5,000원짜리 사면 어찌됐든 저 5,000원짜리는 내 거니까.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이거 결국은 내가 살 거였어라고 다시 합리화합니다. 맞아. 언젠간 살 거였는데 좀 땡겨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합리화까지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한 전략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배송비 무료는 맞습니다. 얼마 이상일 경우에만. 그래서 하나라도 더 팔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것도 참 있습니다. 항상 또 날 추워지면 이제 막 패딩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패딩 같은 거 비싸잖아요. 막 30-40만 원 하는데. 그럼요. 출시하자마자 30% 세일을 한다고 해요. 네네. 원래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는 거랑 원래는 2만 원인데 10,000원에 파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랑 이 기분이가 달라지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제품의 가격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이어야 하는지 2만 원이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걸 보고 괜찮은지 아닌지를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시해놓고 크게 할인하면 저가 제품일 때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가 제품일 때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니까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 그렇죠. 네. 원래 2,000원인데 990원에 드립니다. 그러면 완전 괜찮죠. 환상적이죠. 저도 많이 그런. 근데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혹 하는 거예요. 뭐 책으로 배우는데 뭐. 그러면 이게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로 노출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최초로 노출되는 숫자. 그게 크게 부담감이 없다면 부담감이 없는 선까지는 높이시고
그다음에 할인을 적용하시는 게 더 낫죠. 네. 최초로 노출되는 숫자 그게 기준점이 되고 각인이 되고 네. 이미지가 된다. 저희 방송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네네. 좀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들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가격 전략 네네네. 혹은 할인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는 왜 그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 커피값 한 잔이면 자동차 살 수 있다. 끌리는데. 네. 이게 전체 돈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되게 큰 금액이지만 이걸 잘게 쪼개놓으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나누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묶어서 파시는 게 좋습니다. 묶어서요? 네. 번들링 하는 거죠. 마트에서 과자 묶어서 팔듯이요? 네, 그것처럼. 왜냐하면 어차피 자영업자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재고 처리거든요. 그쵸. 그러면 묶어서 팔면서 조금 싸게 하면 1+1처럼. 네. 소비자들이 금방 구매를 하게 돼요. 5개 사시면 30% 할인 막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되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업셀링하고 크로스셀링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업셀링은 500원만 추가하면 요겁니다. 500원만 추가하시면 사실상 2,000원을 벌어가는 효과처럼. 네네. 다음 등급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원래 어차피 살 거였는데 네. 요만큼만 더 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다음 등급을 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렇죠. 요런 걸 여러분 써먹으십시오. 근데 이게 참 이야기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 심리학 많이 배워야 됩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우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이야기 또 이어서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부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저희가 잠시 후 그 10시부터는요. 약 10분부터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가 1TV와 동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부는요. 저희가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직후에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돈줄 상담소가 오늘 2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0시 10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